일본을 한국이랑 비교해? 과장이 심하네. 한국은 일본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었어? 여기 뉴욕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말고 다 쩔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데요. 그런 그녀가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뉴욕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글로벌 테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라 윌리엄스입니다. 이제 막 29살이 되었어요. 저는 늘 세상을 논리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감정보다는 이성이 우선이고 경험보다는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뉴욕에서 자라면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덕분에 스스로 꽤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제가 직접 본 것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뉴욕은 세계의 중심이었고 미국은 가장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당연히 일본이 제일 앞서 있다고 믿었어요. 한국? 그건 더욱더 관심조차 없었어요. 저는 생일을 앞둔 날이라 기분이 좋았었는데 부장님의 갑작스러운 호출과 함께 제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한국으로 출장을 가란 말만 하셨어요. 솔직히 한국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바로 기분이 나빠졌어요. 한국이라고? 왜 하필? 일본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솔직히 한국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 나라라고. 저희 회사 특성상 해외 근무를 가는 일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고 특히나 제가 다니는 글로벌 IT 회사에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문제는 출장지였어요. 먼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원래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보낼 때는 대부분 일본이나 독일 혹은 실리콘밸리 본사로 가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니. 저는 한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나마 몇 번 들은 건 케이팝이나 넷플릭스에서 본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마저도 찾아볼 정도의 관심이 없었어요. 출발하기 전까지 한국에서 뭘 먹을지, 어딜 돌아다닐지 관광지도 찾아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사실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말을 종종 들었지만 전 세계 최고의 IT 회사가 모여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다소 과장된 이야기라고 여겼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게 뭐 대단한가요? 뉴욕에서도 와이파이는 충분히 빠르고 일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출발 전날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한국 출장을 간다고 말했어요. 다들 반응이 비슷했어요. 진짜? 한국? 근데 왜 거길 보내? 그쪽 지사에도 엔지니어들이 있긴 해. 네트워크 되긴 해. VPN 깔아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든 일본보다 앞설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일본은 선진국,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는 나라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티켓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뉴욕에서 인천까지 14시간이 넘는 비행. 장거리 비행은 아무리 비즈니스 클래스를 탄다 해도 피곤한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일본이었다면 약간의 설렘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솔직히 말해 전혀 기대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루한 비행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국제공항. 첫인상은 그냥 그랬어요. 공항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그런데 공항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보통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도착하면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입국 심사는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마련이었어요. 뉴욕 JFK 공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려야 하고 직원들도 대체로 딱딱하고 할까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조금 달랐어요. 일본도 조용하긴 하지만 점잖은 느낌이랄까요? 정돈되어 있고 효율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는 단 몇 분 만에 끝났어요. 신기한 건 곳곳에 안내 스크린이 있어서 사람들이 줄을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거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아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늘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헷갈릴 틈조차 없었어요. 공항 내부를 걸으며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데도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미국 공항에서는 바닥에 버려진 커피컵이나 구겨진 티켓이 굴러다니는 게 흔한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짐을 찾으러 갔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보통 공항에서 수화물을 찾을 때는 한참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 캐리어가 이미 회전대 위에서 돌고 있었어요. JFK에서는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했는데 인천공항에서는 5분도 안 돼서 짐을 찾았어요. 짐을 들고 나와서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원래는 택시를 탈까 했는데 궁금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이 좋다던데 직접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공항 철도를 탔어요. 와이파이가 빵빵 터졌어요. 속도도 엄청 빨랐어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아예 안 터지는 구간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하철 안에서도 영상이 끊기지 않고 재생됐어요. 거기다 교통카드 시스템이 신기했어요. 뉴욕에서는 여전히 종이 티켓을 쓰는 곳도 많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종이 티켓 쓰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휴대폰이나 카드 호환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란 건 소음이 없다는 거였어요.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노숙자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어딘가에서는 싸움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들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호텔로 가는 길, 창문 밖으로 펼쳐진 야경을 보면서 저는 순간 이게 한국이라고 라는 생각을 했어요. 뉴욕만큼 화려한 불빛들, 거대한 빌딩들, 그리고 밤늦게까지 활기찬 거리. 출발 전에는 일본보다는 못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첫인상부터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물론 아직 한국에서 살아보지 않았으니 단순한 첫인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출발 전 제가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숙소에 도착하니 온몸이 녹초가 된 것처럼 축 처졌어요. 14시간이 넘는 비행과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하루 종일 긴장했더니 체력이 바닥난 게 확실했어요. 침대에 그대로 쓰러지고 싶었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니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순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결국 뭐라도 사러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근처를 둘러보니 멀지 않은 곳에 편의점이 보였어요. 간판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도 일본처럼 편의점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지만 막상 직접 가볼 일은 없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물이나 사야겠다고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삼각김밥과 컵라면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였고 도시락 코너는 마치 레스토랑 메뉴판 같았어요. 냉장 코너에는 디저트까지 종류별로 가득했고 심지어 즉석에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미국 편의점은 간단한 샌드위치나 과자가 대부분이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뉴욕에서 편의점이라 하면 대체로 작은 마트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뭔가 차원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둘러보다가 결국 물과 음료수, 과자 몇 개를 골라 계산대로 향했어요. 점원은 젊은 남성이었는데 제가 영어로 인사를 건네자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깐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웰컴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순간 눈치챘어요. 아, 이 사람 영어가 익숙하지 않구나. 저는 그냥 웃으며 계산을 부탁했고 점원은 조심스럽게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산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어요. 뭔가를 고민하는 듯한 표정이었고 몇 번이고 화면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영어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지만 저는 그냥 대충 넘기기로 했어요. 잔돈을 거슬러 받는 게 귀찮아서 5만 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처럼 자연스럽게 팁을 두둑하게 남겨두고 편의점을 빠른 걸음으로 나왔어요. 편의점과 조금 멀어지는 순간 갑자기 발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손님, 잠깐만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지 생각부터 했어요. 뉴욕에서는 편의점에서 팁을 놓고 가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걸까? 설마 한국에서는 팁을 남기면 불법인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 계산한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일단 도망부터 가자. 뒤에서 점원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젠장, 이거 완전 강도라도 당한 것 같은 분위기잖아. 라는 생각으로 숨을 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한국 거리가 너무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숨을 곳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결국 몇 걸음 못 가 팔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헉, 경찰 부르지 마세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순간적으로 겁이 났어요. 이 나라의 법을 제대로 모르는데 혹시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속으로는 온갖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내민 것은 아까 내가 산 음료 한 개였습니다. 1+1. 이라고 몇 번 외친 점원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려요. 행사 중이라서요. 그제야 저는 멍해졌어요. 점원은 헐떡이며 웃고 있었고 제 손에 거스름돈까지 꼼꼼히 쥐어주었습니다. 제가 팁을 놓고 간 줄 알고 돈을 잊고 간 건 줄 알았던 거예요. 팁 문화가 없는 나라에서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미국식으로 행동했던 거였어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저는 강도라도 당한 줄 알고 죄송해요. 점원은 영어로 한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곧 저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편의점에서 1+1 행사 때문에 도망가다가 잡힌 외국인. 진짜 바보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친절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창피해질 거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은 잠을 청했습니다. 회사 첫 출근을 앞둔 아침, 저는 여전히 얼떨떨한 기분이었어요. 전날 밤 그 소동을 버리고도 창문 너머로 본 서울의 야경이 너무 좋아서 한동안 멍하니 밖을 바라봤었죠. 솔직히 그게 다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외형적으로 아무리 멋져 보여도 결국 중요한 건 실체니까요. 뉴욕에서도 관광객들은 맨해튼의 고층 빌딩과 타임스퀘어의 네온 사인을 보고 감탄하지만 그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알아요. 저는 그런 마인드로 한국을 보고 싶었어요. 단순한 첫인상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로 가기 위해 호텔을 나섰어요. 한국의 아침 공기는 생각보다 맑았어요. 뉴욕에서는 아침마다 거리에서 나오는 쓰레기 냄새나 자동차 매연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여기는 훨씬 쾌적했어요. 택시를 타려다 지하철을 다시 한번 이용해보기로 했어요. 어제 처음 경험했을 때도 신기했지만 한 번 더 타보면 진짜 실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가서 개찰구를 지나는데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카드를 태그하면 문이 바로 열리는 시스템. 뉴욕에서는 가끔씩 개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다시 찍어야 하거나 심지어 걸려서 넘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부딪히지도 않고 심지어 서로를 밀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뉴욕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서로 밀어내며 자리 다툼을 하는 걸 생각하면 여기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잠깐 이게 진짜 현실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출근길 지하철 한 번 경험했을 뿐이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드디어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서울지사는 뉴욕 본사보다 크지는 않았지만 세련된 외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물 앞이 너무 깨끗했어요. 뉴욕에서는 회사 건물 앞에도 늘 쓰레기가 굴러다니거나 담배꽁초가 널려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긴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센서가 작동하는데 출입 절차가 정말 빨랐어요. 뉴욕 본사에서는 보안이 엄격해서 체크인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하지만 여기는 직원들이 모바일 출입증을 찍고 바로 들어갔어요. 저도 주어진 QR코드를 스캔했는데 몇 초 만에 인증이 끝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오픈형 사무실이었고 유리창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뉴욕에서는 전형적인 회색빛 오피스 분위기였는데 여기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사무실이 조용했지만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았어요. 처음 만난 한국 동료들은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저는 원래 한국 사람들이 좀 폐쇄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어를 잘 안 쓸 거라거나 외국인에게 쌀쌀 맞을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어요. 거의 모든 직원들이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했고
저를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첫날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었어요. 팀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프로젝트 개요를 들었어요.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업무 속도가 미쳤어요. 보통 뉴욕 본사에서는 회의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들 의견을 주고받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빠르고 명확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네, 다음 회의 때 결과 공유하겠습니다. 테스트는 내일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모든 말이 짧고 간결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속도가 어마어마했어요. 뉴욕에서는 보통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논의가 길어지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한번 논의하면 바로 실행이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려도 괜찮아? 하고요. 하지만 동료들은 너무나 익숙한 듯이 각자의 업무를 진행했어요. 저는 약간의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이 저를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한국에서는 점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한국 음식은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과 고기가 나오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나온 음식은 비빔밥, 된장찌개, 김치, 반찬들이 가득한 한 상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가지 메뉴를 주문하면 보통 그 음식만 나오는데 여긴 반찬이 엄청 많았어요. 미국에서는 사이드 메뉴도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기본으로 나오는 게 당연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고 깊은 맛이 났어요. 반찬 하나하나가 개성 있었고 특히 김치는 처음 먹어보는 강렬한 맛이었어요. 매콤하면서도 묘하게 중독성 있는 맛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뉴욕에서는 점심시간이 되면 각자 음식을 사서 책상 앞에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서로의 음식을 덜어주기도 했어요. 이런 문화가 신기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일을 끝내고 점심을 즐기던 모습에서 다시 업무에 몰입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했어요. 뉴욕에서는 점심 먹고 나면 약간 나른해져서 커피를 마시거나 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다들 책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집중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날 하루 동안 저는 계속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나라였어요. 빠른 실행력,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공동체적인 문화까지.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업무 방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회사에서의 첫날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일하는 나라였다고. 제가 출발하기 전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더 많은 걸 경험할수록 더욱 확실해졌어요. 출근과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니 저녁 시간과 주말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이 됐어요. 한국에서의 2주 출장 일정 중 절반이 지났고 일하는 동안 계속 느꼈던 감정은 놀라움과 혼란이었어요. 이곳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고 그 차이는 단순한 편견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내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확신이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렇게 발전한 곳인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너무 좁은 시야로 세상을 봤던 건지 회사 생활만으로는 다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후 호텔에만 있는 건 답답해서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뉴욕에서는 퇴근 후 친구들과 바에 가거나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여긴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밤에도 거리가 활기찼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간 곳은 홍대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가봤는데 분위기가 정말 신기했어요. 뉴욕의 소호거리랑 비슷한 느낌이 들었지만 더 활기차고 개방적인 분위기였어요. 거리에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음악을 들으면서 박수를 치거나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신기했던 건 치안이었어요. 뉴욕에서 저녁에 거리를 걷다 보면
항상 주변을 살피게 돼요. 특히 혼자 있을 때는 더 신경 쓰게 되죠. 그런데 홍대에서는 그런 긴장감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걸어도 가방을 살짝 열어놔도 누가 훔쳐갈 거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신경 쓰지 않고 다들 편안하게 거리를 누비고 있었어요. 길거리 음식도 많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붐비는 작은 포장마차에서 무언가를 사 먹고 있었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 군데 멈춰 섰어요. 메뉴판을 보니 떡볶이, 오뎅, 호떡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름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뭔가 한 번쯤 먹어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가장 먼저 떡볶이를 한 입 먹었는데 정말 매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번 더 먹고 싶었어요. 매운맛이 자극적인데도 계속 당기는 묘한 중독성이 있었어요. 옆에서 같이 먹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으면서 괜찮아요? 물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눈물이 조금 났어요. 그렇게 홍대에서의 첫 경험을 마치고 다음 날은 좀 더 차분한 곳을 가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남산타워로 갔어요. 뉴욕에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야경을 보는 게 인기 코스인데 한국에서는 남산타워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울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실감했어요. 전망대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말 넓었어요. 불빛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이 뉴욕보다 작고 덜 발전한 도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서울은 그냥 또 다른 형태의 대도시였어요. 뉴욕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고 뉴욕보다 더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타워 주변에는 사람들이 커플 자물쇠를 걸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연인들이 이런 곳에서 소원을 빌거나 약속을 하는 게 유행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문화가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감성이 풍부하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남산에 있는 한 작은 전시관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그냥 가볍게 둘러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전시장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벽에는 일본 강점기 시절의 한국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머리를 짧게 깎이고 일본식 옷으로 바뀌는 모습, 한국어가 적힌 책들이 불타고 있는 장면. 이게 뭐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일본이 아시아의 근대화를 주도했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사진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증언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매일같이 군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끌고 갔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당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흐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이건 내가 아는 역사가 아니야.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일본은 그 시절의 역사를 지우려 해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묻으려고 하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과 일본이 단순한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의 사람들은 그렇게 잔혹한 역사를 견디고도 살아남아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전시관의 마지막에는 한국 전쟁 이후 복구된 대한민국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한국이 원래부터 어느 정도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이 있었다고는 해도 뭐 미국도 대공황을 겪었고 일본도 재건했으니까. 그런데 사진 속 1950년대 한국은 도시라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몇십 년 후의 사진을 보고 나는 말 그대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네온사인이 번쩍였어요.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살던 뉴욕도 실리콘밸리도 이렇게 단기간에 발전한 적은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이 나라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까지 저는 한국이 그냥 일본보다 조금 덜 발전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어요.
그들의 문화, 역사,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 모두 독자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가진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뉴욕에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요. 서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 이런 걸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런 게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뉴욕에서는 애국심이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만 사용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산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한국을 몰랐던 거 아닐까? 그리고 그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제 가치관을 흔드는 질문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출장이 끝나갈 무렵 저는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빨리 시간이 지나기만을 바랐는데 이제는 오히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이 아쉽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출장 이상의 경험이었어요. 그저 업무를 수행하러 왔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짜로 경험하고 배운 시간이었어요. 출국을 하루 앞둔 밤, 저는 한강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뉴욕에서는 밤이 되면 웬만한 곳은 조심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한밤중에도 사람들이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고 운동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 돗자리를 깔고 친구들과 음식을 나누는 사람, 강변을 따라 조용히 걷는 사람들까지. 그 장면이 너무 평화롭고 따뜻했어요. 뉴욕에서는 밤이 되면 길거리에 홈리스가 많아지고 거리 곳곳에서 위험한 분위기가 형성되곤 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지내면서 그런 환경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안전하고 편안한 밤거리를 걷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원래는 출장 일정이 끝나면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서 평소대로 생활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면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기분이 들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 지내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출장지가 아니라 살아보고 싶은 곳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곱씹어 봤어요. 처음에는 이곳이 불편했고 낯설었고 별 기대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곳은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예상보다 더 큰 혼란을 겪었어요. 원래 살던 곳인데도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하철을 탔을 때 뉴욕의 혼잡하고 지저분한 환경이 눈에 더 띄었어요.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들,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피곤해 보이는 표정들. 원래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크게 다가왔어요. 회사에 복귀한 후에도 한국 출장에서의 기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친절했고 시스템은 체계적이었어요. 뉴욕에서는 늘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한국에서는 그 바쁨 속에서도 질서와 배려가 공존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에서 했던 일의 방식이 저에게 더 맞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뉴욕 본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회의가 길어지고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쳐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빠르게 결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문득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팀원들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출장 때 함께 일했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결과가 좋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메시지를 보고 나니 저는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이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지사에 장기 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지 인사팀에 문의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뉴욕에서 계속 일해야 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 한국 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기 근무 신청이 승인되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단순한 출장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그곳에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되었어요. 뉴욕에서는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새로운 시각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러 가는 거였어요.